수명이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당대에 이렇게 다층적인 세대가 동시에 생존한 적이 없어요. 세상에 200만 원을 세금으로 다 띄어갔는데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나 한 사람이 부양해야 될 우리나라의 노인이 3명이라고? 나 이거 동의 못해. 앞으로 대한민국 이제 가장 성장 동력의 문제로 보고 있는 게 2개가 있잖아요. 이제 고령화랑 저출산인데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게 참, 저는 사실 제가 정치가도 아니고 행정 관료로 지금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동네 학자인데 저한테 책임을 지우시지 그러지 마시고 정책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요즘 점점 이 비중이 늘어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긴 이제 어려워진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어떤 인센티브로 반영될 수 있는 기조가 아니라 문화가 돼버린 것 같아요. 문화예요. 저와 와이프의 머릿속에 그리는 우리 노년과 우리 가정은 원래 애는 없습니다. 저희가 집, 그런 거 상관없이요. 사교육비 그런 거 상관없이요. 저희는 원래 이제 애를 가질 생각이 없습니다. 이 공고한 층이 있어요. 그러면 주거 대책이라든가 사교육 대책 이런 거 아무 무용지물입니까? 아닙니다. 그레이존이 있긴 있죠. 집이 좀 장만이 되면 사교육비가 절감되면 우리 와이프랑 저는 아니면 남편이랑 저는 애를 가질까 고민 중이에요. 이런 그레이존들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래서 엄청난 주거대책, 사교육대책, 기타 등등 보육대책 등을 내놓는다고 해서 전부 다 애를 낳는다고 해도 우리나라가 저출산 기조에서 벗어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예산을 때리는 거 대비 효율이 안 나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엄청나게 가파른 추세를 좀 느슨하게 하는 거는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든 대안을 찾아보자. 어떻게든 시간을 좀 벌어보자.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다시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저출산이 됐을 때 그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환타지 소설이나 상상의 영역 말고는 모든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동의하는 문제 딱 하나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조금 더 오르는 게 경제에 도움된다? 아니다. 이젠 좀 떨어져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미래산업 육성해야 되느냐? 반도체 더 해야 된다? 아니다. 다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실업 대책도 그렇고 노동 문제도 그렇고 노사 간의 갈등도 해법이 다 달라요. 그런데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저출생은 문제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 구조와 경제 제도와 이 모든 것들은 지금보다 인구가 조금 더 늘어날 것을 전제로 다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전제가 없어지면 이제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 인구나 저나 많은 우리 세대 밑에 있는 세대들은 하다못해 지금 저희가 들고 있는 이 휴대폰도 훨씬 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기업이 안 생기는 거죠. 그쵸. 캐파가 안 나오니까. 그렇죠. 대기업이 있어서 그래서 규모감 있게 이 물건을 생산해서 그래서 규모감 있게 생산했기 때문에 물건이 싸졌고 그래서 우리는 싸게 쓴 건데 그런데 대기업이 없어졌다? 그러면 많은 자체적으로 제조 역량이 없는 국가들인 싱가포르라든가 룩셈부르크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얼마나 고물가에서 사는지 아시잖아요. 우리 그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공산품을 이제 해외에 의존하는 사회가 되겠네요. 그렇죠. 공산품뿐만 아니라 식자재뿐만 아니라 이 의류 등등 A부터 Z까지가 전부 다 그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우리의 그 저성장 기조는 계속된다는 상황에서 물가까지 더 안 잡히면 실제에서도 다 줄어드는 거예요. 가난해지겠네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우리 사거리에 나만 통닭집 하는 게 아니라 저기에서 이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인구 좀 줄어서 통닭집 몇 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 소득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 이 통닭을 내가 싸게 국민들에게 그 동네 주민들에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프랜차이즈에서 대규모로 양념 벌크로 만들어서 납품해주고 벌크로 통닭을 사서 나에게 갖다 줬기 때문에 이 단가의 통닭을 만들어서 파는 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인구가 줄면 프랜차이즈 회사들도 슬슬 없어지겠죠. 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세상을 이렇게 정의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멀티 제네레이션 세상. 수명이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당대에 이렇게 다층적인 세대가 동시에 생존한 적이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 중에는 일제 강점기 때 생활하신 분들 아직 계시고, 있죠. 예. 그 다음에 그 개발연대식에 또 생활하신 예. 분들 계시고, X세대, Y세대, MZ세대, 요즘은 알파세대인가요? 예. 다 같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가치관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세대 갈등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 이렇게 다층적인 세대가 살고 있는 과정에서 윗사람들에겐 약속해 준 게 있잖아요. 연금이나 네. 뭐 복지제도. 근데 밑에 있는 층은 난 몰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게 갈등이 더 증폭될 가능성이 높은 요인 중에 하나가 인구 감소죠. 왜 나 혼자서 노인 3명을 내가 다 먹여 살려야 됩니까? 내가 월급을 500만 원 받았는데 세상에 200만 원을 세금으로 다 띄어갔는데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나 한 사람이 부양해야 될 우리나라의 노인이 3명이라고? 나 이거 동의 못해. 이렇게 하면서 슬슬 세력화할 수 있고 정치에 반영할 수 있죠. 연금을 폐지하겠다는 당을 찍어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난 몰라, 나한테 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까지도 증폭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러네요. 한국 문제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에 이제 많이 애를 먹고 있는데 이거를 좀 해결하려면 어느 나라 모델을 따라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이거는 인구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름대로 선진국이라고 인정하는 국가를 주면은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더 적으면서도 나름대로 사용되도 있지만 견실하게 잘 진화 발전하고 있는 국가가 있죠. 대표적으로 북유럽 세 군데가 거기한 데입니다. 나름대로 사회적인 여러 문제도 해결해 가면서 견실하게 성장하고 잘 발돋움하고 있어요. 이런 국가의 모델을 추종할 수도 있겠죠. 저출산이 고착화되면서 우리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그런 시스템을 많이 타산지석 삼아서 글로 가는 데 한이 있고요. 아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연착륙을 해가면서 이제 통일도 될지도 모르고 또 우리나라는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세계에서 자국 밖에 자국 국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1등 국가 중국이고요. 차이나타운 엄청 많죠. 2등이 유대인이에요. 3등이 이탈리아예요. 앞에 맞잖아요. 그리고 4등이 한국이에요. 소리같죠. 네. 한국 국민이 한국 밖에 살고 있는 사람 850만 명. 그렇게 많아요. 네. 엄청난 숫자예요. 근데 이 재외동포들 중에서는 적지 않은 숫자들이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한국이 어떤 조건인지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까지 이제 아우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러면 인구 소국이 아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바뀔 수 있잖아요. 북한하고 합치면 얼추 1억 좀 안 되는 숫자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모델링으로 삼아야 될 국가가 좀 달라지죠. 대표적으로 저는 그러면 일본 같은 걸 추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본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을 아직 많이 가졌어요. 소재 부품 기계 장치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경쟁력을 많이 확보할 수 있어요.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 할 수 있는 사업. 그렇죠. 대표적으로 현미경 가지고만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베어링. 이 베어링을 만드는, 이렇게 극소형 베어링을 만드는 회사는 독일 일부 회사하고 일본 회사밖에 없거든요. 실제 그 베어링 회사 보면 엄청 규모가 큰 회사냐 그렇지도 않고요. 어떤 베어링 같은 경우는 진짜 나이 한 60 넘으신 나이 드신 분 한 30명 가까이가 막 그냥 거기서 장인 정신 가지고 만드는 그런 소비자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슈퍼 을이에요. 하지만 그 부품은 걔네밖에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령 친화 산업이 많으면서 인구수도 꽤 되는 나라 하나가 일본이고 또 하나가 이탈리아예요. 상상 못했어요. 이탈리아는 디자인이 그 경쟁력인 도시들이 많아요. 근데 이 디자인 분야는 나이가 꽤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경쟁력을 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코 샤넬 같은 경우도 사망 직전까지 계속 현역으로 활동하셨고, 랄프 로렌 그 폴로 만든 사람, 그리고 조르지오 아르마니 분도 지금 1930년대생들이신데 현역으로 활동했어요. 우리가 IT 분야에서 1930년대생이 현역으로 활동하는 건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뭐 반도체도 그렇고 인공지능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이가 드시에 따라 업력이 더 쌓이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퍼포먼스나 부가가치가 더 높아지는 그런 업종,
대표적으로 이탈리아도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그런 고령 친화 산업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나이가 들어서도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서도 계속 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분야가 금융이랑 투자 아닙니까? 금융과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예. 사실 워렌 버핏의 그 절친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원고 형님도 네. 얼마 전에 자꾸 하셨지만 원고 형님이 자꾸 하시기 직전까지도 나는 어디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예. 생각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좀 인식 전환이 좀 필요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군의 채널은 워낙 많은 분들이 보시는 대형 채널이니까 아마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예전에 주식 투자하면 좀 부정재미들 그리고 어르신들도 그렇게 번 돈은 불로소득이네. 근데 선진국은 다 돈으로 돈을 벌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는 만큼 금융 분야에서 삼성전자 같은 회사 있어야 돼요. 네. 그런 차원에서도 네. 좀 투자에 대한 저변도 확대, 투자에 대한 지식 이해도에 대한 고도화 이런 걸 바탕으로 좀 금융 마인드가 많이 우리나라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